자, 어설픈 문정권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폭등하고 있는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강남을 넘어서서 용산, 심지어 은평, 그리고 영등포, 구로에까지도 지금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강북으로 번져가고 있고 서울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별의별 의혹과 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투기에 가세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지금 문정권 들어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그야말로 주식이나 펀드 어디에도 따로 투기할 데가 없으니 돈들이 지금 쌓아몰려 있다가 막판에 지금 완전히 광기의 투기 행위를 수도권 이 핵심 지역에서 벌이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주변에 영향을 점점 미쳐가지고 딱히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부산의 해운대 일대라든지 대구 수성동 일대라든지 이런 핵심 지방 지역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과도한 부동산 폭등은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건 투기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불로소득을 동반하는 부분이고, 정보나 현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한국의 소수 졸부 상류층들이 수십조, 수백조의 이 투기 이익을 얻어간다라는 부분에서 부의 아주 잘못된 분배이죠. 자, 25평, 30평짜리 아파트가 한 달에 3, 4, 5억씩을 막 앉아서 번다고 하고 아파트 투기판에 9억 이상의 돈을 들고 가서 지르고 몇십 대 1에서 당첨되면 앉은 자리에서 5억에서 10억을 번다는 말이 난무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동이나 건강한 투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땀 흘려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다 환멸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전부 투기판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그야말로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국토부가 서울의 개포, 반포, 한남동을 비롯한 27개 동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도 또 시끄럽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공급의 문제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많이 해야 가격이 잡히지 좌파 정권이 어설프게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진짜 그렇게 말하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갖고 잡을 수 없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공급만 많이 한다고 아파트 가격이 잡힐까요? 그 공급되는 아파트가 지금 다 올라간 가격에 맞춰서 공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가에 플러스 알파 이익으로 공급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시세에 맞춰서 아파트가 또 공급이 돼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기본으로 강남이 평당 7, 8천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5천짜리도 잘 없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겨서 그리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단에서부터 가격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가격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오른 가격에 맞춰서 분양가가 정해지는 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은 부동산을 규제한다 하면 집값 주춤한 뒤에 또 뛰고, 그러면 추가 대책 나오면서 또 뛰고, 지금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노무현이나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한국의 좌파 정권이 나오면 그때는 아마 이게 해먹기가 딱 좋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보수진영 일각에서 강남 불로소득해서 부동산에 이념을 주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오정책으로 집값 통제
못한다. 수요 많으면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답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는 항상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가 이끄는 붐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이 끝에 하단의 가격까지 결정해요. 아파트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하단의 아파트조차 싸냐? 안 쌉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받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고통,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이제 전세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동안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서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모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전세도 없어지고 전세가 전부 월세가 되고 반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소득 중에 옛날에는 없던 소비가 새로 생겨나 버린 겁니다. 없는 사람이 돈 모아가 집 사야 되는데 이제 집을 살 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 되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세도 더 세지는 거죠. 자, 그런데 경실련에 따르면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는 평당 2,300만 원이 강남에서 올랐고요. 강남에서 평당 2,300만 원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900만 원, 문재인 정부는 2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비교할 때는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정부는 5년이고 문재인 정부는 2년 반이지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5년에 2,300인데 강남의 평당. 문재인 정권은 지금 반만에 2천만 원을 올렸어요.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에 900만 원을 올렸고요. 그러면 연간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는 810만 원으로 450만 원인 노무현 정권보다 1.8배가 높다는 겁니다. 비강남권도 노무현 정부는 183만 원, 문재인 정부는 371만 원으로 2배가 높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는 임기 동안에 630만 원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 상승, 강남북의 차이,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강남의 집을 가진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났지요. 노무현 정권 이전에 이 사람들의 계급차는 좀 덜했습니다. 왜? 부동산에서 그렇게 격차가 안 났으니까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부터 이제 강남과 비강남, 또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문 정권에서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집을 소유를 특정 지역에 했다.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는 강남에 아파트 사놓거나 재건축 재개발하거나 강남이 안 되면 용산에 영등포에 목동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은평에까지라도 사놓는 게 낫다고 온 서울 시내를 쑤시고 다니고 이제 서울 주변에 과천부터 시작해서 또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냐는 겁니다. 국민들이요, 전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투기하는 것이 이게 옳고 정의 측면에서 옳습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옳습니까? 이념을 넘니 빼니를 떠나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공급에서 해결하라며요. 보수 우파들. 내가 보수 우파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말로 혐오스러운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700만 원짜리 국민주택을 국가적으로 완전히 공급을 해버립시다. 공급에서 해결하라며요. 그거 한다면 또 반대할 거예요. 공급에서 해결하라는 거는 재벌 건설회사들이 몇십억짜리 아파트들을 공급해서 해결하라는 거죠. 정말 너무 쏙 보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부동산에 이념이 결부됐다 할 겁니다. 아니,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거품 벤치에 국가가 땅을 싸게 조성해서 아니면 국가가 가진 빌딩이나 국가가 가진 땅 위에다가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게 개나 조라고 없애버리고 거기 위에 확 올려서 싸게 공급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요, 출산 비용 쓸 필요 없이요, 10년 동안에 150조 썼다며. 쓰지 말고 다 모아서 그냥 부동산으로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저절로 출산 해결될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서울에 82.5평방미터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은 이거 뭐 아파트 한 25평짜리 20한 6, 7평 되겠네요. 그죠? 기준으로 할 경우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14억이 증가했고 비강남은 6억이 증가해서 아파트 보유자 간에도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 자, 이걸 보면 돈이 있으면 아파트 사놓는 게 돈 버는 거지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아파트만 서울에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강남에 살고 제일 좋고 강남에 못 사면 강남 옆에라도 사야 돼. 자, 어떤 사람은 평생 개고생을 해도 매덕도 못 버는데 아파트 하나 사놨다고 몇 년 만에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이게 정상적인 사회며 이렇게 소득을 벌어서 되는 겁니까? 같은 기간 무주택자와 비교할 경우 무주택자가 소비한 전월세 비용을 추정하면 전세는 2.6억, 월세는 3.6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를 비교하면 강남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 입자는 16.5억, 월세 입자는 17.7억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고 월세 사면서 들어간 비용까지 넣게 되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요, 서민들의 삶을 다룬 다큐나 러포 이런 책을 보면요, 미국에 없는 사람이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주급이 서민들 같은 경우에 5, 600불 된다 보면 그 5, 600불 받아가지고 모텔 생활하거나 컨테이너 같은 데 살거나 아주 그냥 쪽방 같은 데 살면서 그 5, 600불의 주급 중에서 그야말로 한 2, 300불을 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남는 거는 2, 30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에 돈을 모을 수 없다. 그 미국의 월세 구조 속에서 그들의 서민의 삶을 갉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북에도 유주택자와 전세 세입자는 7.7억의 격차가 나요. 같은 기간에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얼마가 올랐는가 하면 170만 원이 올라서 2.4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집이 강남에 있느냐 아니면 강남이 아닌데라도 집이 있느냐. 그래서 강남이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 아예 집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격차, 이 격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반 동안에 매년 10조 총 50조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임대사업 등록제, 세제, 대출 특혜 등 투기 세력들에게 완전히 그냥 꽃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열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그때그때 바뀌는 세금이나 분양가 상한제 정도 등으로 해결이 되겠냐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되냐? 국가적 주택 공급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경제를 워낙 모르니까 이제 투기꾼들이 문 정권을 우습게 보고 그야말로 문 정권이 약을 써도 약에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퀴벌레가 저기 올해 이렇게 뭡니까? 바퀴벌레 잡는 약을 뿌려도 살아남은 놈은 나중에는 어지간히 뿌려도 죽지도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홍콩에 일어나고 있는 저 시위 난리 다 집 때문에 생긴 겁니다. 홍콩은 주거 환경이 세계 최악입니다. 대절 초임이 230만 원, 360만 원이에요. 자, 한국보다 좀 낫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방 2칸짜리 아파트 월세가 44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는 방 2칸짜리도 못 들어가고 둘이 벌어서 방 2칸짜리 주고 나면 남는 게 100만 원. 그러니 대졸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닭장하우스에 사는 겁니다.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하냐? 제일 싼 게 10억이라는 거예요. 홍콩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21년을 모아야
집을 산다는 겁니다. 자,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월급이 오른 명목 액수는 63%인데 4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2, 3평짜리 소형 아파트가 420%가 올랐고 월세는 177%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장관이라고 부르는 데 사는 사람이 홍콩에 100만 명도 넘는다는 거예요. 홍콩의 1인당 평균 주거 공간이 미국의 주차 공간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홍콩 국민의 4만 8천 불 소득, 한국은 3만 불이라죠. 한국보다 1.6배쯤 많습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동산 난 속에서 3만 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고생 안 하고 사는 저기 저 에콰도르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가 한국보다 편하지요. 차라리 뭐 아무도 집도 안 갖고 벌판에다 움막 짓고 사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한국 사람보다 쏙 편하지 않겠습니까? 홍콩의 지니 계수가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등 중에도 최고가 주택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홍콩에서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야단이라는 겁니다. 자, 서울의 집값이 최근에 13주간 연속 올랐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토연구원 정부 자료에 내 집 마련을 처음 한 연령이 43.3세인데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아주 노멀한 수준을 갖춘 사람이지, 제가 알기로 그냥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는 사람이 44세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문제들을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수 언론은 이렇게 말해요. 가격 통제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주택 해결 못한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러면 그 시장이 뭡니까? 이 부동산에 개입하는 시장의 실체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개입하는 시장의 실체는 뭡니까? 투기꾼이지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제한된 사람끼리 주고받는 투기꾼이죠. 투기를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수 언론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공급 많이 하려며요. 공급으로 해결해야 된다며요. 그래서 국가적 주택 공급 좀 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이념을 들먹이냐겠죠. 아니, 홍콩에도 국가적 주택 공급합니다. 적어서 추첨, 로또 당첨 확률이라서 문제지요. 자, 투기에 묶는 데는 시장이라고 부르고, 이 투기를 해서 엄청난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투기꾼이 고통받는 국민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정말로요, 문 정권의 부동산 무능은 지탄받아서 마땅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망가지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썩은 보수의 논리도요, 투기꾼이 시장이고, 예? 고통받는 국민은 이념이 되는 겁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